뉴욕 또 뉴저지 이 지역을 위한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먼 걸음만큼이나 오늘 몸과 마음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평안, 기쁨, 행복.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이 평안은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평안,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10개, 그리고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가 만나면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중에서도 오늘 저녁에는 평안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활성화를 위한 3대 리듬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간단한 물질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뭐 하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당뇨병에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천식에는 무엇을 먹어야 낫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가지 먹어서 치료될 수 있는 질병들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로 되는지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이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준비가 되고 실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또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뇌 밖에서 만들어질 때는 세로토닌 물질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고, 그것이 그냥 세로토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추출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에서 100번을 씹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 그럴 때에 위장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위산이 비타민 B1과 B6를 통해서 더도 덜도 아닌 적당한 농도로 분비될 때에 드디어 트립토판이 추출이 되고, 이것이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소장 육모 속에 붙어 있는 이시세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립토판 중에 일부는 육모에서 문맥으로 흡수가 되고 간으로 들어가서 혹시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과 독소들을 다 여과시킨 다음에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심장의 펌프질과 함께 드디어 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뇌에서는 아무나 들어오게 하진 않습니다. 뇌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청와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이 나를 보증하고 에스코트 해야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트립토판이 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에스코트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뇌 속으로 이 뇌동맥을 타고서 트립토판이 들어갔어요.
이 트립토판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공장이 일단 스위치가 켜지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장은 리듬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3대 리듬으로 알려져 있는 십기 운동을 할 때 나오는 리듬, 호흡 운동을 할 때 나오는 리듬,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할 때 나오는 리듬을 탈 때에 드디어 트립토판이 비타민 B3와 B9 그리고 칼슘, 철분의 도움을 통해서 5-HTP라고 하는 세로토닌, 바로 전 단계 물질로 1차 가공이 되고, 이 5-HTP가 드디어 HTP라고 하는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비타민 B6와 또 비타민 C 그리고 아연과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이 뇌신경 각 부위별로 쫙 전달이 되면은 그 신경에서 신호를 보낸 최종적인 목적지의 근육들이 항중력근 역할을 하면서 이게 처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근육들이 올라가면서 기쁘게 보이고 생기발랄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낮에 햇볕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만 밤이 되면은 옷을 바꿔 입습니다. 목사님이 밤에 집에 가면 아빠가 되는 것처럼 이 세로토닌이 송과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으면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이 분비될 때에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고, 잠자는 사이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 몸들이 재생될 수 있는 치료의 시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이 햇볕이라고 하는 자극인자와 함께 3대 리듬이 이 뇌세포에 전달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었던 평안, 행복, 기쁨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리듬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된 발표를 보면 3대 리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아리타 히데오 박사님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리듬 운동이다. 몸을 리듬 있게 움직이면 그 효과가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리듬을 세로토닌 공장은 제일 좋아할까? 3대 리듬 운동으로 정리해서 아리타 히데오 박사님은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십기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호흡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걷기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좀 오늘 저녁에 살펴보면서 세로토닌이 충만히 나오고 그 결과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를 위한 십기 운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2015년 4월 15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십기 운동을 한 그룹은 십기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확실히 의미 있게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럴까 싶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리듬을 만드는 이빨은 어금니입니다. 어금니가 딱딱 달 때마다 그 리듬이 어금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솔기핵 부분에 리듬이 전달이 되고, 그 리듬을
이 세로토닌 공장은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씹는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씹어야 될 텐데 얼만큼 씹는 게 좋을까? 저희 이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는 30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100번을 씹자라고 합니다. 100번 과장법 없이 씹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 100번을 씹게 될 때에 7가지 효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100번 씹는 동안에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 달에 페인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도쿄 치의대의 모리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요, 20분 동안 리듬 있게 씹기 운동을 하면서 피를 뽑았습니다. 그 속에 세로토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니까 씹기 시작하고서 5분이 지나면서부터 혈중 세로토닌 수준이 증가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씹는 것을 20분 다 한 다음에 딱 멈췄더니 그때까지 계속 증가가 되고, 씹는 것을 멈췄을 때부터 다시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내려가면서 씹는 것과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번 씹기를 하게 될 때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그 결과 두 번째,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겠다? 평안해지겠다.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그냥 위장에다가 밥 털어 넣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100번을 씹으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100번을 씹게 되면은 왜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오고 행복할까? 만약에 5번만 씹고 삼키면은요, 아마도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한 반토막 정도 날 거고, 웬만한 밥풀떼기는 통째로 하나가 위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탄수화물이라 할지라도 수백 개씩 뭉쳐진 덩어리진 이 합한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소장에서 포도당 하나짜리 정도 될 정도로 쪼개져야만 흡수가 될 텐데 흡수가 되지 않고 얘는 부패가 될 거예요. 부패균의 밥이 될 겁니다. 독소가 나올 거예요. 그 독소로 인해서 세로토닌 공장이 다 녹아 없어지고 파괴되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씨세포에서 100번 씹지 않고 서둘러 삼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부패되면서 여기 육모 표면적의 1%를 차지하는 장크로마티나성 세포가 다 망가져 가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평안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은 100번 씹는 운동을 연습해서 처음만 어렵지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냥 마음 놓고 씹어도 100번을 씹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위장병을 예방하고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위궤양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뭘 잘못해서 위장병이 이렇게 잘 걸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뭘 먹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위장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결과는
위장병은 자꾸 뭐 먹어야 치료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위장병 환자에게 뭐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큰 위장병의 원인은 몇 번 씹고 삼키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위장병 가진 사람들은 빨리 삼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100번을 씹으면 그렇게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위장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위염, 위궤양, 위암, 역류성 식도염 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인데, 다른 곳에 상처가 났을 때는 뭐 그래도 쉽게 치료가 가능해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은 평생 갑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난 위장이 안 좋아 그랬는데 30년 만에 뉴욕에서 만난 친구 보면 여전히 위가 안 좋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위장에 염증이 생겨도 여전히 같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먹어야만 살 것 아니겠어요? 이곳의 상처가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치료될 만하면 하루에 3번씩 음식이 들어와서 훑어버리고 계속 염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퇴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위장병이 치료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먹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산이 많이 나오는데 공복에 위산이 막 쏟아지면은 더 심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위장이 소화시킬 거리를 전혀 안 먹는 것입니다. 드디어 위장이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 3번씩 훑어내리던 이 공격이 멈추어지고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장에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분문이 있고, 그리고 이 위장에서 십이장으로 내려가는 쪽에 유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음식이 들어올 때만 열어주고,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강력한 괄약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괄약 근육도 결국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위산에 녹아버리면서 약해져요. 그래서 트름할 때마다 위산이 기어 올라옵니다. 특별히 위장은 그나마 강력한 위점막세포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식도로 올라가면 점막세포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이 식도의 벽은 그냥 녹아버릴 수 있어요. 염증이 생깁니다.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 목소리를 만드는 부분을 또 치면은 여기가 상처를 받으면서 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식도염, 식도암, 그리고 또 후두염, 후두암.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은 결국은 암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위장으로 내려온 음식이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갈 때는 유문이 열어져야 되는데, 유문은 언제 열어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즉 죽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는 것입니다. 시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100번 씹은 사람에게는 아마도 여기서 100번을 씹었으니까 위장에 이미 거의 물리적으로 다 죽이 돼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위산이 마지막 단백질 조금만 화학적으로 잘게 잘라주면은 유미즙 됐습니다 하고 유문이 열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5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파풀떼기 하나가 동체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를 죽으로 만들어야만 유문이 열어지니까, 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에서 몇 번만 씹어줬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위장에는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위장에서 죽으로 만드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번 씹는 사람보다도 5번 씹는 사람의 이 위장에는 이걸 죽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산의 농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위산 과다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밥풀떼기는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산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위산은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좀처럼 밥풀떼기가 녹지를 않아요. 그리고 밥풀떼기가 녹기 전에 단백질인 위벽이 먼저 녹으면서 위염이 생기고, 조금 더 깊어지면 위궤양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상처가 반복되면 드디어 위암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을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위장병에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이미 걸린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이것처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북 삼성병원의 서울종합검진센터의 고병진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한 189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15분 이상 충분히 씹는 사람들이 위염 걸린 발생도가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15분보다도 안 씹는 사람들, 빨리 삼키는 사람들은 그것 딱 하나만 가지고도 위염 발생 위험도가 171%로 증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에서는요, 1주, 2주만 이것을 연습을 해도 여기서 벌써 편안함이 금방 느껴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번 씹는 연습을 하느냐? 자, 이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하나 차고 일주일을 걸어 다니게 해요.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딱 풀어놓고 걸으라고 하면은 발걸음이 어떨까요? 아마 날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설악산에서는 포도 주스를 먹는 시간에, 다른 데는 이렇게 마시는데 저희는 수저를 줍니다. 수저도 밥 먹는 수저가 아니고 작은 티스푼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티스푼으로 떠먹는데 티스푼 한 수저 입에 넣고 몇 번 씹을까요? 100번을 씹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100번을 씹어요. 1시간을 씹습니다. 180cc 포도주스 한 잔을 먹는데 100번을 씹어요. 그런데 자꾸 밥을 100번 씹으라고 하면 이미 밥이라고 하는 감촉이 들어왔을 때는 5번, 10번 씹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넣고 100번 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도주스를 100번 씹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웃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씹으면, 이건 뭐 씹을 게 있어서 씹는 게 아니고 자꾸 10번 씹으면 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포도주스를 씹을 게 있어서 씹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세면서 씹는 것이지. 이렇게 한 일주일을 이제 훈련을 하고 나면은 포도주스도 100번을 씹었는데 현미밥을 100번을 안 씹겠습니까? 확실하게 100번을 씹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번을 씹는 습관을 길들이면 위장병이 치료될 수 있다. 네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길들이면 이 장에서 살고 있는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똑같은 현미밥을 먹었을지라도 5번 씹는 사람은 이 위장에서 얘를 완전히 유미즙이 되도록 위산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녹기 전에 위벽이 녹아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위장이 이 유문을 완전히 주기 될 때 열어주기로 결정한 법칙도 다 주인 양반 좀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만든 법칙인데, 그거 율법적으로 끝까지 지키다 보면은 뭐 위장이 먼저 구멍이 나고 먼저 죽겠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100번 씹은 사람 것처럼 그렇게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완전히 소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쯤에서 열어주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100번 씹은 사람은 이 소장에 포도당 하나짜리, 아미노산 하나짜리, 지방산 글리세롤 하나짜리가 들어와서
이 육모에 있는 이 미세한 출입문으로 쏙쏙 흡수가 되는데 100번 씹고 삼킨 사람은 포도당이 100개씩 뭉쳐있기 때문에 분명히 포도당이지만 흡수가 안 돼요. 따뜻한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면 드디어 부패균의 밥이 되고 부패되고 독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균이 100번을 씹지 않고 삼키면은 그때 들어온 음식을 먹고 자꾸 얘만 파워가 세지고 증식을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음식은 꼭꼭 100번을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장누수 증후군이 예방되고 치료됩니다. 여기 소장을 보면은요, 소장벽 세포들이 있고 그 위에 육모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독소는 접근을 차단시키고 영양소만 골라서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투명한 점액질 물질인 뮤신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씹지 않고 5번씩 씹는 사람들은 먹은 음식이 부패가 되면서 이 뮤신이 완전히 낡아버렸어요. 불투명, 반투명한 이 색깔로 변해버리고 이게 영양소가 흡수도 되지 않도록 망가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100번을 씹게 되면은 여기에 포도당 하나짜리, 아미노산 하나짜리, 지방산 하나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육모의 구멍이, 이 육모가 설렁설렁 춤을 출 때마다, 옛날 이렇게 채 쳐보신 기억나십니까? 밀가루하고 돌멩이 들어있는 거 넣고서 채를 살랑살랑 치면은 그 구멍보다도 작은 가루는 쑥쑥 밑으로 빠지고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돌멩이만 남으면 탁 던져버리듯이 여기서 채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춤을 추면은 여기 육모에 뚫어져 있는 그 작은 구멍에 그보다 작게 소화된 포도당 흡수되고 아미노산 흡수되고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이 흡수가 돼요. 그러나 5번 씹고 삼킨 사람은 아무리 영양성분이라 할지라도 포도당이 100개씩 뭉쳐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거기서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양소만 흡수가 되고 사이즈가 큰 독소는 흡수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장에서 내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자꾸 먹다 보니 얘들이 부패가 되면서 그 독소로 인해서 육모가 다 녹아 없어진다.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모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장벽 세포 벽을 붙여준 친밀결합 단백질 조직까지도 다 녹아버리면서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들이 새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이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들이 새 들어오면서 이 몸 속에 들어와서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둥지를 틀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내독소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이 찾아올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독소가 많고 지저분한 이 장 속에서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여기서 산다 그랬는데, 독소가 많은 곳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기분이 좋을 턱이 없습니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내요. 아주 과민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각종 알러지가 여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올라온다는 것이고, 또 그 면역세포가 더 나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각종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질병들이 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뿌리는 놔두고 거기서부터 올라온 가지들만 잘라내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정말 수십 년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장을 치료하고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100번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공수영 선생님이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둔 처녀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있어요. 서른이 될 때까지 아토피를 관리하면 아토피 박사가 됩니다. 무슨 박사가 되는가 하면은 이 스테로이드를 싹 며칠 바르면 결혼식 날 여기가 깨끗할지 요거 계산은 전문의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절을 잘해서 결혼식 날은 그래도 그날이라도 깨끗한 상태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설악산에 와서 한 주일을 있기로 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한 달을 있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다. 30이 넘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전화를 겁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이 백투에덴에 와서 배우고 오니까 너희들이 꼭 이거는 배워야 될 내용이다. 방학 때 8월 달에 아빠 엄마가 한 달 더 있을 테니까 언제고 4주 중에 한 주만은 너희들이 꼭 와서 좀 들으면 좋겠다. 요즘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그 두 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다 장성한 아이들이 토를 날지 않고 날짜는 서로 다르게 한 주씩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저렇게 다 올까?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결혼을 앞둔 이 공수영 씨 얼마나 바빠요. 요즘은 한국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결혼식 준비 안 하고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 순서부터 뭐 모든 걸 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휴직계가 아니라 사직계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왔어요. 와서 한 주는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한 주를 했더니 아토피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 한 주 더 할래. 2주를 했더니 한 90%가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2주 하고 가서 결혼식 준비를 쭉 하고 결혼식 하기 전 한 주일 그 시간은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친정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지내는 걸로 계획을 짰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사정을 하는 거야. 엄마, 이게 약을 바르지 않고 아토피가 좋아지는데 이거 조금 남은 거 요거 마저 고치고 결혼하면 참 좋겠어. 미안하지만 마지막 한 주일 나 설악산에 같이 좀 엄마랑 거기서 있으면서 이 치료를 좀 하면 안 좋을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지 하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제 설악산에서 지내는데 마지막 딱정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마사지 한 것보다 더 예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갑자기 주례를 바꿨는지 안 하려다가 한 건지 저한테 주례 서달라고 해서 끝나는 날 같이 가서 제가 주례까지 쓰고 왔어요. 깨끗합니다. 30년 가지고 있던 여기 바르는 걸로는 답이 없지만 그 뿌리인 여기 장을 100번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장내 미생물계를 리셋시켜줬을 때에 근본적으로 아토피나 알러지가 치료되는 임상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자, 6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갖게 되면 기억력이 증가가 되고 치매가 예방되고 치매가 치료가 됩니다. 일본의 기후대학에서 이 치매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좀 봅니다. 씹는 것에 대한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일본 기후대학. 첨단 fMRI 기기를 동원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은 눈앞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영상을 통해 사람의 기억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의 움직임은 컴퓨터에 의해 상세히 기록된다.
目を開けて神々をやめてください。 그리고 동일한 실험 대상자에게 2분간 음식을 씹지 않고 다시 검사가 이어졌다. 기억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咀嚼前に記憶テストを行った時の正解率は 56.25%、 咀嚼後に記憶テストを行った時の正解率は 87.5% です。このことか 자, ら 씹기 咀 전에 嚼によって 씹기 전에 症状が見られることが 이 100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몇 프로를 기억하는가 하고 검사를 했더니 56.2%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2분 동안 씹은 다음에 똑같은 난이도의 그림 100장을 다시 보여줬더니 2분 뒤에는 87.5%를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딱딱 씹을 때마다 어금니의 자극이 솔기핵으로 가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뇌세포 한가운데 있는 해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 기억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어금니를 딱 뽑아버리고서는 실험을 하니까 어금니가 있는 쥐는 이제 물에다 빠뜨렸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게 하얀 구슬을 다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가운데에 이렇게 쥐가 설 수 있는 받침대를 하나 보이지 않게 놓았어요. 거기다 쥐를 빠뜨렸더니 어떻게 할까요? 안 빠져 죽으려고 막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받침대를 찾았어. 거기 딱 앉으니까 이제 숨을 쉬기도 편하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다시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받침대에 앉을 때까지 5분이 걸렸는데 두 번째 빠뜨리니까 3분밖에 안 걸리고 거기를 찾아. 세 번째 빠뜨리니까 2분 만에 찾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10초 만에 거기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받침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빨을 뽑아버려서 어금니를. 그리고선 다시 실험을 했더니 계속 10번을 해도 계속 5분이야.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실험을 확실하겠죠? 뭐 대상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한데 그건 뭐 이건 연구 윤리에 걸려서 안 되고 거꾸로 실험을 했어요.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 안 걸린 할아버지 비교를 했더니 치매가 걸린 사람들이 확실히 어금니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어금니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금니가 없으면 빨리 임플란트라도 해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니면 틀니라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니 안 맞는다고 자꾸 빼놓고 살아버릇하면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예. 자, 이렇게 100번을 씹으면은 씹을 때마다 기억력의 공장 해마가 자극을 받으면서 확실히 기억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100번을 씹으면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100번을 씹을 때에 입에서 완전히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쪼개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완전히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지방산 하나 될 때까지 잘 분해돼서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쏙쏙 흡수가 되고 영양소는 다 흡수되고 독소들은 걸러서 태변으로 버려주면 소장은 언제나 청결할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사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이 장에서 사는데 얘들은 이렇게 상쾌한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산뜻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5번 씻고 삼키면 여기 독소가 많아지고 지저분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알러지나 아토피나 자가면역질환이나 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19년 4월 달에 발표된 이 도쿄의 동경 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치아가 아주 건강한 젊은 청년들 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씹었어요. 그리고 씹기 전과 씹은 후에 피부를 긁어내가지고 면역세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조사를 한 실험이었어요. 그랬더니 피부 항균성 펩타이드 1 면역체, 피부 쪽에서 살고 있는 요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99.4 정도 있었는데 30분 씹은 후에는 142 정도로 면역력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또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하는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2.39였는데 씹고 난 뒤에는 3.61로 증가가 된다. 그래서 씹을 때 이렇게 결과적으로도 면역력이 증가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증가되면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하는데도 결국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중국에 자주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 번은 갔더니 라승화 씨라고 하는 분이 부인과 함께 왔는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한쪽 팔다리를 못 씁니다. 중풍이 온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풍이 아니고 뇌세포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고 이게 신경을 누르면서 꼭 중풍 맞은 것처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뇌를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깨끗이 잘 됐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또 찾아갔더니 재발됐대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수술합시다. 그래서 또 수술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 그 또 갔더니 다시 재발됐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수술하재. 그래서 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에 암이 번졌기 때문에 후유증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사인을 부인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후유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대, 후유증으로. 그리고 말을 전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부부 생활은 앞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된대. 그걸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이 젊은 부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했대.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하면서 막 서럽게 울었대. 수술이 끝나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열어보니까 다 긁어내야 되는데 다 긁어내면 거기 이런 후유증 나올 겁니다 하는 게 100% 다 나오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다 못 걷어내고 그냥 중요한 부분 조금만 뜯어내고 그냥 닫았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 집에 있다가 이 백투에덴 어디서 뭐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기대하고 온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좀 가보자 하고 왔는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오토파지 치료 원리와 똑같은 것으로 디톡스를 한다는 것인데, 보통 2000kcal 활동하면서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준 것은 한 600kcal 정도만 줬어요. 그러나 소화시킬 게 전혀 없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중심으로 먹으면서 했는데 600을 먹고 2000을 쓰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1400kcal가 부족해. 배고프다 그날 죽든지 안 죽으려면 내 몸에 있는 뭔가라도 뜯어 태워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 노벨상을 탄 원리에 의해서 일단은 염증 뜯어 태우고 찌꺼기 뜯어 태우고 수술하면서 좀 이상하게 뭐 여기저기 너덜너덜한 거 요런 것들을 먼저 뜯어 태우고, 그러고서도 계속 하면은 암세포를 뜯어 태우지 정상세포를 뜯어 태우지는 않는다. 이 원리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일주일을 했더니 양쪽 팔이 안 올라가는데 한쪽 팔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뭐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아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갑자기 부인 뒤에 와서 이렇게 껴안으면 아소리도 안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랬대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은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이론이 일리가 있다.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그러는데 나 이대로 한번 해볼 거야. 제가 일주일 딱 교육하고 왔는데 그 뒤로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이분들이 3개월 동안 밥을 한 톨도 안 먹었대요. 밥을 한 톨도 안 먹고 계속 디톡스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뱃살이 쑥 빠졌는데 몸무게가 16kg가 빠졌어요. 16kg면 6kg짜리 우리 아가 한 3명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배만 빠진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다 뜯어져서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양쪽 팔이 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제는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단어가 막 앞뒤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는데 일단 이해는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완벽하게 말을 해요. 앞에 나와서 노래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 백투에덴을 아직도 암으로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백투에덴을 하고 중국에서 이런 활동을 부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게 하기 원하면 이 육적인 음식을 오랫동안 씹어먹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재벌집 이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다 할지라도 뭐 거기서 밥을 굶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얘야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요 말씀 하나가 배가 고파가지고 높은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음식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음식을 그냥 무슨 만화책 보듯이 지나가지 말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깊이 명상하면서 한번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85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것이에요? 화평, 평화, 세로토닌이 나왔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을 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시험 속에 거닐다 할지라도 불시험 속에서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깊이 명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무신론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죽고 5.18 사건이 나면서 대학에 3개월 동안 문을 닫는데 그때 저는 고시 공부한다고 큰 가방에 그런 책들만 짊어졌는데 어떻게 우연히 성경을 아주 쉽게 써놓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은 7년 전에도 읽었는데 그때는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어요.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하고 이게 와닿질 않았는데 그 사회적인 격동기 속에서 똑같은 책인데 이걸 읽으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휴교 조치 3개월 내내 요 고시 공부한다고 하는 가방은 열어도 안 보고 하루에 아마 한 4시간 잤나 봐요. 한 20시간을 하루 종일 이 책을 읽는데 엎어져서 읽다, 들어놓아서 읽다, 앉아서 읽다, 걸어다니면서 읽다, 화장실 가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것 말고는 방문 밖에 나가지 않고 3개월 내내 이 말씀만 읽었어요. 전 그때
화평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합니다. 근심 걱정이 젊은 나이지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전 그 대학 2학년 때 흰머리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보다 항상 10살을 더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반백이었던 머리가 검정머리로 싹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맨밥만 먹어도 체하던 이 위장이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위장으로 싹 회복이 되고, 시력이 0.2라서 칠판이 잘 안 보였는데 이게 1.1로 딱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적인 음식도 현미밥 자꾸 맛없다고 하지 말고 100번을 꼭꼭 씹어서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어떨까요? 달콤해요. 얼마나 달콤한지. 나는 현미밥만 먹으면 그냥 현미밥이 대변 속에 그냥 굴러나와. 난 현미밥 체질이 아니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100번을 씹어보세요. 여기서 이미 죽이 됐는데 뭐 다시 붙어가지고 굴러서 나오겠습니까? 5번 씹으니까 그런 것이지, 현미밥 체질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100번을 안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 100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상을 해보시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밀려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흡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2011년 5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도쿄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인데 15명이 복식호흡이 아니고 단전호흡입니다. 20분 동안 단전호흡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 전두연합냐,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판단력을 주관하는 요 전두연합냐에 산소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 훨씬 더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세포가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더 이성이 또릿또릿해지고 판단력이 또릿또릿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피를 검사를 해보니까 단전호흡을 했을 뿐인데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예전부터 가부좌 틀고 뭐 단전호흡하고 했더니 붕붕 날아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게 거짓말을 한 건가, 일리가 있는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이 깜짝 놀랐을 때에 호흡이 멈추는 것 혹시 인정하십니까? 깜짝 마음이 놀라도 여기가 멈춰요, 호흡이.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을 막 집중적으로 하게 될 때 얼마나 집중해서 일을 하는지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숨을 잠깐 안 쉬면서 일을 한다는 사실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 호흡 기관은 마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육체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기관은 예로부터 몸과 마음이 만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몸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합의를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배의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현대의학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생명과 관계된 것, 내가 물질인 음식을 먹었고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에너지로 영양분으로 쪼개지고 소화되고 그리고 혈관으로 가서 펌프질을 해주면 전신의 세포로 가서 이게 에너지로 태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명과 연관된 모든 내장
이 기관들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손가락은 왼쪽으로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내장기관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장아도 빨리 움직여라. 그럼 빨리 움직입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만들어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내장기관이나 심장을 내 맘대로 멈추라 했을 때 멈추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은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너 그냥 멈춰서 죽어라. 그러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이 신경은 자율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 수많은 자율신경 중에서 호흡기관만큼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빨리 쉬고 싶으면 쉬어집니까? 쉬어지죠. 천천히 쉬고 싶으면 쉬어집니까? 쉬어져요. 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내장기관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 내장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호흡기관만큼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호흡기관만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호흡을 조절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율신경 동네 전체가 컨트롤이 되면서 바로 이 호흡기관이 내 마음과 내 몸이 만나는 교차로가 될 수 있고 두 개를 함께 우리가 활용하게 될 때에 지금 따로따로 활용하던 에너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모아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려면 특별히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단전호흡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호흡은 깊이에 따라서 흉식 호흡이 있는데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죠. 숨이 짧아요. 상엽, 중엽, 하엽이 허파에 있는데 모든 하엽까지 다 산소를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 내지 10초면 산소가 떨어져서 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나 배로 숨을 쉬는 복식호흡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숨을 쉬기 때문에 한 5초 내지 15초에 한 번씩 숨을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호흡을 하게 될 때에 15초 내지 심하면 3분, 5분에 한 번씩 숨을 쉬기도 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면. 자, 이래서 단전호흡을 하게 될 때에 이 호흡을 할 때마다 그 리듬이 여기 솔기핵을 자극을 주면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단전호흡은 잘 그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을 알고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이게 훈련이 되고 증가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전호흡법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배꼽 아래 새치에 위치한 단전, 배꼽과 제일 끝에 만져지는 치골 중간에 있는 정중앙선에 위치한 단전 부위를 이 의식적으로 수축시키면서 밀어 넣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내뱉었다 싶은 그 순간 항문을 조입니다. 항문을 딱 조인 다음에 숨을 끝까지 마지막 숨을 내뱉어요. 그리고 조였던 항문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근에 주었던 힘을 빼면서 천천히 올라오도록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인데 이때 배 전체가 아니고 아랫배가 올라오게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기 연습이 필요해요. 이 호흡법이 익숙해지면 차츰
윗배는 그대로 있고 아랫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숨을 쉬어주는 것이 단전호흡인데, 내뱉는 숨보다는 들이마시는 숨이 날숨보다 날숨을 들숨보다 내뱉는 것을 들이마시는 것보다도 2배 정도 길게 내뱉으라는 거예요. 천천히. 처음에는 열을 천천히 하나, 둘, 세면서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하면은 3분까지, 5분까지도 늘어나는 경지까지 이 고수자들은 올라갑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만 들이마셔야 돼요. 내뱉을 때는 코로만 내뱉어도 되지만 입과 코로 같이 내뱉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입에는 이 코털이 없어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있는 혹시 안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코로만 쉬면은 코털이 필터가 돼서 좀 걸러주고, 여기 또 끈적끈적한 것들이 또 잡아당겨요. 그러나 내뱉을 때는 상관없으니까 입과 코로 같이 내뱉어도 됩니다. 또 잡념이나 망상이 떠오르면 자꾸 이거 뿌리치려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관심, 흘러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집중해서 호흡을 세면서 그냥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그냥 지나가게 하고, 호흡 숫자 세는 데만 그냥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단전 호흡을 할 때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기는 단전 호흡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단전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전 호흡인지 복식 호흡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배꼽 위에다가 가벼운 상자 하나를 올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단전 호흡을 해보라는 거예요. 단전 호흡을 했더니 요 상자가 그대로 위아래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면 복식 호흡이 되는 거예요. 윗배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단전 호흡을 할 때마다 이 상자가 잘했다고 계속 절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 아랫배만 움직인다는 얘기고, 요게 제대로 된 단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힐링센터 바로 뒷마당에는 이 금강송 숲이 수만 그루가 이제 펼쳐지는데, 거기에 널찍한 한 70명, 80명 올라갈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여러 가지 체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그 단전 호흡을 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여기 금강송에서는 특별한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무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치료제, 총칭해서 피톤치드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피톤치드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11월 5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충남대 박범진 교수팀의 학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이 편백나무에서는 평균 4.93 나노그램의 피톤치드가 분비가 되고,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이 설악산의 이 소나무 금강송 숲은 평균 5.29 나노그램의 피톤치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풍겨난다고 그래요. 그것을 깊이 있게 마시면서 폐 섬유화증 환자들, 또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축을 받고 들어온 분들이 지금 완전히 완치가 돼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정도로 치료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금강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피톤치드와
피골 계곡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니온 공기의 덕택이 컸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권명숙 씨가 부산에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로 왔어요. 이분은 알러지 콧물이 너무 심합니다. 이 휴지통 하나 놓고 계속 닦아요. 그냥 한 통이 금방 없어져요. 계속 콧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콧물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아갔대는데 이것 때문에 좋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아니, 콧물 나오는 것 때문에 좋은 적이 설마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보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만면우리니까 추석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고개만 숙이면 콧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조기 한 마리 놓고서 딱 고개를 숙이렸는데 쭈르륵 하고 콧물이 떨어졌어. 이걸 시어머니가 봤네요. 야야야야, 너 그냥 반찬하지 말고 방에 가서 쉬어라. 아이고 어머니, 제가 만면우리인데 어떻게. 아니, 그냥 가서 쉬라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추석날 방에서 탁 누워있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날 빼고는 뭐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이 여러가지 8가지 백투에덴 치료제, 그 중에서도 신선한 공기가 주는 치유력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딱 지나니까 콧물이 떨어졌어요. 얼만큼 떨어졌느냐? 저희 힐링센터 부엌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요 반죽을 해도 괜찮았으니까 우리가 들여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콧물 하나도 안 떨어지고 완전하게 치료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도 호흡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깊은 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육적으로 육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밥풀떼기가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이 포도당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겠고, 그 산소가 포도당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미련 없이 버려주는 것, 이게 바로 육적인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더불어 마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말씀 먹었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와 같은 성령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도 또 할 수 없이 나오지만 이거는 미련 없이 회개하면서 다 버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성경의 원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만 씁니다. 다시 설명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존 자웨트 박사님은 깊은 기도를 할 때에 특별한 치료제들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를 하는데,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백신이 분비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해주는 항독소가 분비가 되고, 또 이상 발효나 부패를 방지하는 엔티셉틴이 분비가 되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치료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은 얕게 하는 게 아니고 깊은 호흡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냥 얕은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영육의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누리는 것보다도
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육의 3대 리듬 운동을 위해서는 씹을 때, 그때 어금니에서 만들어지는 리듬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니까 가능하면 더 오래 씹자는 것이고, 또 깊은 호흡을 할 때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며칠 굶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에서도 믿을 수 없는 평안을 노래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더불어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걱정이 되고 곤고할 때 하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대장에 암이 있고 간경화증이 있고 위암이 있는데 다 번져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유산 요양원으로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미움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난 질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요게 풀어지기 전에는 암덩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나. 저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보일 때만 스트레스 받고 지나가면 또 그냥 없어지는 스트레스라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미워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인간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게 무슨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편을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을 죽고 없대. 근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딸을 그렇게 미워한대요. 야, 전 남편 미워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딸 미워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봐서, 아니 딸을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처녀 시절에 자식을 3명 데리고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 호레비한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세상에 네가 뭐가 부족하냐? 왜 호레비한테 시집을 가느냐? 근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기어이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살펴보니까 새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겠는데, 자기 뱃속에서 아기를 낳으면 똑같이 키울 자신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식을 안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네 뱃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그러다가 피눈물 흘린다. 근데 이분 고집이 세. 끝까지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비형간염이 있었고 간경화증이 와서 15년 동안 병수발을 들어줬고 저를 만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새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들어가서 짝같이 일을 해서 자녀들을 이제 진짜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 딸은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줬어요.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교 다니다만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주방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엄마 입장에서 대학을 3개나 보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미우면 결혼식장 안 가는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봤어요. 안 가더라니까. 근데 이분은 결혼식장도 갔고 냉장고, 세탁기, 남들 해주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대장암, 간경화, 위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첫째 딸 시집을 보낸 다음에 보름이 지났는데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날 남편 사진을 다
붙잡고 있는데 그날 세 자녀 중에서 한 명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또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하루 종일 남편 사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대.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얼마 살지도 못한다는데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막 미움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대장에 있던 암이 쫙 번져버렸어요. 막혔어요. 막혀. 이미 10일 동안 변을 못 봐. 얼굴이 새카만해요. 야, 그래도 미움을 좀 풀으라고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 입장이라면 그게 가능할까?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손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여인을 위로해 줄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이 여인을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미움 때문에 한덩어리가 번져가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분이 산으로 막 달려가요. 2시간 있다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새카맸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는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했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막 욕도 했대. 그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전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나 솔직히 한번 털어놓는 거지. 거기서 뭐 격식 차리고 있는 그대로 막 서운하다,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막 1시간을 욕을 했대. 1시간 욕을 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가 봐요. 내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조금 시무룩하니 좀 한 템포 죽어가지고 있었더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다 껴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속에 야, 너 그런데 병원에서 얼마나 산다고 그러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3개월이요. 근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면 피눈물 흘린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세 자녀를 얼마나 사랑을 주면서 키웠느냐. 근데 미워해봤자 얼마밖에 못 미워해요? 3개월밖에 못 미워하는데 일평생 15년 동안 사랑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3개월 마저 사랑하고 가면 안 되니? 그게 갑자기 딱 꽂히면서 진짜 그 많은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사랑만 줬는데 미워해봤자 3개월밖에 못 미워하는데 그러고 죽으면 세상이 다 비웃을 것 같더래.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더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숭고한 사랑을 베푼 줄 알았는데 나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 숭고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받아먹을 마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1시간을 기도하고 결심을 했대. 그래, 가질 거 3개월인데 받아먹을 거 이제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고 간다. 그냥 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만 너무 가슴이 후련해지는데 노래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변의가 느껴져서 산인데 뭐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싸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래.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엄청난 게 나오는데 암덩어리가 아마 다 떨어져 나왔나 봐요. 이 독이 싹 빠져서 빛이 나나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6개월 뒤에 저쪽 필리핀으로 이동요양원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일본으로 돈을 내는 거야. 거기 간다고. 얼마밖에 못 사는데 3개월. 이거 죽으면 이거 돌려주기도 힘들고 제가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까지 안 죽고 여기 빨간 바지 입고 지금 필리핀 섬까지 간 거예요.
원주민들 또 나눠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7년이 지난 어느 날 광주에 가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도 안 죽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암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을 갔더니 싹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딸이 있잖아요. 진짜 받아먹을 맘 요만큼도 안 먹었는데 그냥 베풀었더니 그 딸이 지금은 침례받고 저하고 교회에 잘 다닙니다. 그들이 20년이 지났어요. 지난번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광주에 있는 32개 교회 연합으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도 안 죽고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76세인데 그 사이 시인이 돼서 시집 하나를 주더라고요. 멋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내공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걷기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브라질에서 발표된 2013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섬유 근육통, 이거 참, 이 환자들 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섬유 근육통 환자 22명의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쪽은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하고 한쪽은 스트레칭 체조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3번씩 20주 동안 운동을 하게 했더니 이 운동하기 전과 그 다음에 20주 뒤에 피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5-HT, 이 세로토닌 호르몬과 5-HIAA, 이 세로토닌 유사 호르몬이 확실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칭 체조를 한 사람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스트레칭 체조는 하질 말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세로토닌 나오는 것과는 관계가 없더라. 왜? 걸을 때 뒤꿈치가 딱딱 땅에 닿을 때마다 그 리듬이 솔기에게 전달이 되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그 리듬과 함께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체조는 다른 거는 효과가 있지만 이 세로토닌 증가와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자, 이 팔레스타인을 가면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어떤 물이 더 깨끗할까요? 어떤 물이 더 생명체가 잘 살아요? 네, 갈릴리.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나가는 곳도 있고 흘러요. 깨끗합니다. 사해 바다는 들어오기만 하지 내보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에너지는 흘러 들어왔으면 흘러 나가야 여전히 신선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었으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운동하면서 사용해야 여기에 항상 신선한 에너지가 머물 수 있고 건강한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음식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해야만 내 마음이 항상 신선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먹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운동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어디선가 정체되게 되어 있고 어디에 정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중간에 어디가 막혔어도 어디가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밀어주는 힘,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웬만하면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백투에덴의 치료 원리 중에서 설악산은 운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운동 안 할 수가 없어. 설악산 이쪽 골짝 저쪽 골짝, 영남, 청초호, 영금정, 낙산사, 또 통일전망대 안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걷는 것이 굉장한 치료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걸으면 왜 그렇게 질병들이 치료될까? 자, 걷는다는 얘기는 누가 신호를 보내야 걸어집니까? 뇌세포. 이 세상은 너무 안 쓰면 녹슬어서 망가지고, 너무 많이 쓰면 닳아서 망가지는데 어느 쪽이 더 빨리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 안 써서 녹슬어 망가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자꾸 움직이니까 녹슬 시간이 없어요. 치매가 안 옵니다. 뇌신경계통의 질병이 치료가 돼요. 자, 그러면 뇌신경세포에서 신호를 딱 보내면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겠죠. 운동신경도 자꾸 쓰니까 녹슬 시간이 없어요. 신경계통에 연약해졌었던 부분이 강화되면서 치료가 됩니다. 그 신경을 타고 신호를 받으면 드디어 근육이 움직이겠죠. 근육을 안 쓰면 금방 퇴화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근육이 강화되어 운동을 하면 근육 질환이 치료가 됩니다. 근육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교감신경 실조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가 활성화되면서 또 강해져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호르몬 계통들도 건강해질 거예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의 베타 리셉터를 딱 누르면은 심장 막동이 거세집니다. 그러니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심장이 연약한 사람들도 심장병이 치료가 될 거예요. 심장이 세게 품어주니까 혈관이 확장이 더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이 굳어있는 동맥경화증 환자들이 치료가 될 거예요.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피가 세포로 공급이 되니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꿔주려면 산소도 더 많이 필요로 될 거예요.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폐는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숨이 짧아져요. 폐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밀고 당겨주는 그런 치료 원리에 의해서 그 중간에 어느 하나가 약해졌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놀랍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우주의 빛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태양계에서는 그 빛을 태양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이 지구에까지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양에서 보내주는 햇볕을 우리가 받아서 직접 먹을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식물은 그 태양의 에너지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탄수 동화작용과 함께 이 식물이 탄수 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포도당을 우리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포도당을 이제 풀어제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참 기분 좋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돌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순환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만들어낸 포도당 아니겠습니까? 식물이 만들어낸 포도당도 결국은 무엇인가? 뿌리에서 H2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에서 CO2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찌찌직 하면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사람은 태양 에너지를 먹을 재간은 없지만 이 식물의 엽록소는 날아가는 태양 에너지를 딱 글러브로 잡아요. 엽록소라고 하는 글러브로 잡아서 H2와 CO2를 딱 찢어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삼아서 CH2O, 이 속에는 탄소와 H2O라고 하는 포장지를 활용해서 날아가는 태양 에너지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당인 거예요.
그러면 H2O와 CO2에서 CH2O라고 하는 포장지를 찢어내니까 나머지 짜투리가 뭐가 남습니까? O가 남죠. 그래서 이때 나뭇잎에선 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당을 음식으로 먹는 것인데 드디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태울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드디어 탄소 하나와 이 H2O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해가지고 온 요 태양 에너지를 벗겨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포장지를 벗기려면 가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위를 사용하는가 하고 보니까 산소 2개를 가위로 사용을 해요, 사람은. 그래서 산소 2개를 가위로 해서 딱 찢어냅니다. 그래서 O2가 탄소, 새카만 탄소 하나를 찢어가지고 나오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H2O라고 하는 포장지, 물 포장지 하나 찢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탄소에다가 산소 2개가 붙으니까 CO2라고 하는 조각이 하나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포장지 벗겨지니까 그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는 ATP 에너지라고 부르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바보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태양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태양까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태양까지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로토닌도 잘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좀 적은 것이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운동을 해주기만 하면은, 운동 안 하는 사람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제대로 된 운동을 하면은 1주, 2주, 3주, 4주, 5주만 운동을 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보다도 100%가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200개였던 미토콘드리아가 한 달만 제대로 운동을 해도 4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토콘드리아, 아궁이 200개만 가지고 혈관에는 포도당 태우는 사람하고 400개를 가지고 태우는 사람하고 누가 먼저 이 혈당을 낮춰줄 수 있겠어요?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치료 방법들이 최근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백투에덴에서는 당뇨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최신의 이론들을 프로그래머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다 끊고서 스스로 정상 혈당이 되고, 인슐린 맞으면서 정상 혈당이 돼도 합병증은 막을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혈당이 조절이 될 때는 합병증이 치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뇨는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간단하다. 자, 그런데 5주, 한 달을 이 운동을 하다가 혈당이 조절이 됐어. 조금 이제 쉬어볼까? 일주일 딱 쉬었더니 5주 동안 올려놓은 것을 50%나 까먹는 거야, 일주일 만에. 그런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원래 상태 찾아 먹으려면 그 뒤로 1주 만에 까먹은 거 4주를 해야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한 달을 쉬면은 올라갔던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는 게 최고다. 자,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제대로 해주면은 놀랍게 치료가 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9시에 맞춘다고 해서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이 운동을 제대로 해줄 때에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을 나누어주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썩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LA에서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44살인데 벌써 20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혈당이 500 이상, 주사 약 다 맞아도 50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 망막혈증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디톡스를 하고 그 다음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딱 한 달 하니까 모든 약 주사 끊고 정상 혈당이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합병증들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뭐 먹으면 치료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게 될 때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질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도 걷기 운동을 하게 될 때에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듯이 영적으로도 사랑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고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흡도 자꾸 가슴으로 짧게 하지 마시고 아래로 깊이 호흡을 하시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깊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걷기 운동도 꾸준히 좀 하시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튼 하루 세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이 리듬에서 세로토닌 호르몬 자극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숨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 쉴 때마다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해놨고 살아있는 한은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걸어 다닐 때마다 행복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행복하라 명령해 주시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지 않기가 더 어려울수록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먹고 걷고 숨쉬는 내내 우리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에 감싸여 있는 모든 조직들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이런 환경에서 살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힘든 환경에서 살았다 뉘우치고 이 기쁨의 동산에 살면서 모든 망가진 세포들 다시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기적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